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욱입니다. 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모의고사 바로 10월 학력평가였습니다. 물론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재수생이나 N수생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감은 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어떠셨나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좋은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수능 때까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괜찮았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풀면서 느꼈을 거예요. 다양한 통계 자료 또한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 내가 그래도 괜찮게 공부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문항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수능을 앞두고 치러졌던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 20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첫 문항은 바로 고문헌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보죠.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에 관한 고문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와 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지이고요. 조선 전기의 지리지, 조선 후기의 지리지입니다. 자, 먼저 지도에 두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들 간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던 지역입니다. 어딘가요?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 대구. 다음 여기는요. 요쪽에 이제 낙동강 하구에 부산이 있고요. 부산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부산 위쪽에 김해와 양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김해입니다. 김해. 근데 사실 이 두 지역이 어디가 대구고 어디가 김해에 있느냐를 몰라도 그냥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구나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을 몰라도 풀 수는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김해에 관해서 묻는 선지는 없었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대구고 얘가 김해구나를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기역의 동쪽으로 양산군의 경계까지 41리, 동쪽에 양산군이 있대요. 북쪽으로는 밀양부 경계까지 44리래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김해 동쪽에 양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양산군의 경계까지 41이라고 하니까 요 김해가 기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조 김수로왕으로부터 구해왕까지 무려 10대 491년을 왕국으로 내려왔다. 가락, 가야, 금관. 옛날에 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던 바로 김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건치, 연역, 군명, 토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관에서 편찬한 관찬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 그러면 나가 조선 후기에 쓰여진 택리지가 되겠죠? 얘는 사찬지리지입니다.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에 의해서 사적으로 편찬된 지리지입니다. 자, 니은은 감사가 있는 곳이다. 산이 사방을 높게 막아 복판에 큰 들을 갖추었으며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산이 사방을 높게 막았고요. 그 복판에 큰 들이 있대요. 다시 얘기하면 넓은 평지가 있고 넓은 평지가 있고 그 주변에 산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분지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니까 분지 형태를 갖추고 있구나. 분지. 때로는 여기에다 이렇게 밑줄 치고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인지 물어보는 선지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들 복판에는 금호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낙동강에 합친대요. 자, 여기 금호강이 나와 있죠. 금호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여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본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호강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대구가 맞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공산은 동쪽과 서쪽의 시내와 산이 잠옷 아름답다. 자, 볼게요.
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가는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나는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다음 사찬지리지는 관찬지리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담겨 있다. 맞죠? 아무래도 실학자가 사적으로 편찬한 게 사찬지리지고요. 관찬지리지는 국가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사찬지리지에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물론 사찬지리지에도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에다가 주관적인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얘는 주로 객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4번. 기억. 김해는 영동지방에 속한다. 아닙니다. 영남지방에 속하죠. 영동지방은 우리 강원도에서 대관령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방을 영동지방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대구는 김해보다 낙동강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 아닙니다. 낙동강 하구는 여기고요. 하구로부터의 거리는 김해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니은이 대구고 기억이 김해다. 정확한 지명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이번은 자연재해인데요. 이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이 이번에 두 문항 나왔습니다. 2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20번.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상현상, 기후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기후현상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현상 관련된 문제가 두 개나 나왔었네요. 원래는 이 둘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두 문항에 나왔습니다. 자, 보죠. 자료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나다는 태풍, 폭염, 한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죠. 강한 비바람. 오,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분대요. 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하고 광고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강한 바람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하기 때문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필름을 붙여야 되고요. 비상용품을 많이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거 태풍입니다. 따라서 가는 태풍. 다음 나 불볕더위. 엄청나게 더운 거죠. 열사병, 너무 더워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막 얼음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도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 폭염이죠. 폭염. 다음 다 급격한 기온 하강. 너무 추운 거죠. 수도관 계량기가 동파, 얼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한파가 되겠죠. 한파.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가는 태풍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경기보다 전남의 피해액이 많대요. 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적도 주변에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고위도로 가면서 점차 힘이 약해지고요. 특히나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육지와의 마찰 때문에 얘가 이제 육지 위를 이동해 가는데 육지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에 있을 때 세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강할 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여기 남부지방이 되겠죠. 따라서 남부지방에 속하는 전남이 경기보다 피해액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보다 전남의 피해액이 많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 다음 폭염은 주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합니다. 자, 폭염은 여름에 발생합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요. 반면 한파는 주로 겨울에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에 발생하는 것은 한파가 됩니다. 다음 3번. 한파는 장마전선의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 아닙니다. 장마전선의 정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호우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다음 태풍은 강수. 다음에 폭염과 한파는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옳지 않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 폭염일수는 증가하겠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니까 폭염 많이 발생하고요. 상대적으로 한파는 덜 발생할 겁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폭염일수는 증가하고 한파일수는 감소한다라고 해주어야 돼요. 정답은 1번.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명소 프로그램 제작 계획. 자, 촬영 지역 및 주요 촬영 장면. 여기는 철원입니다. 철원. 지각의 틈으로 분출한 용암이 기존의 하천을 메우면서 형성된 넓은 평지 형태의 지형. 용암이 굳으면서 하천을 메워서 만들어진 평지 형태의 지형. 철원에 용암대지 있죠. 기억은 용암대지. 용암대지. 다음, 자, 강원도의 북쪽의 5개 중에 정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중앙이면서 강원도 북쪽의 정중앙이기도 합니다. 양구죠, 양구. 해발 고도가 낮은 평지를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그릇 모양의 지형. 평지를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침식 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낮은 평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니은은 화강암이 기반암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산지는 변성암이 기반암이죠. 변성암. 다음 여기 영월입니다. 영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한반도의 모습과 비슷한 경관. 물이 하천 바닥을 깎아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공류하천. 공류하천인데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데요. 감익공류하천이죠. 리을은 감익공류하천.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하천. 기억은 용암대지. 다음 기반암이 여기는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정선입니다. 정선. 기반암이 물에 의한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움푹 꺼진 모양의 지형. 움푹 패인 이런 지형 얘기하는 거죠. 요거 돌리네입니다. 미음은 돌리네. 돌리네. 자, 그럼 볼게요. 1번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맞아요. 얘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골짜기를 메워버리게 되는 거죠. 다음 리을 감익공류하천은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반영한다. 자, 집안 융기 영향을 받은 지형이 고단감입니다. 고단감.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났던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동쪽이 높게 융기하면서 만들어진 지형. 고위평탄면, 단구, 해안단구, 하안단구, 감익공류하천. 그래서 집안 융기 영향을 반영합니다. 다음 돌리네의 지표에는 붉은색의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자, 돌리네의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용식작용을 잘 받고요.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은 후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철분이 산화되면, 녹이 슬면 붉은색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석회암 풍화토인데요. 석회암 풍화토. 일단 철분 때문에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것은 이 지역의 기반암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토양, 간대 토양이 맞죠. 맞습니다. 다음 4번 니은은 디귿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화강암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시원생대가 중생대보다 먼저죠. 시원생대 다음에 고생대지나 중생대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니은은 디귿보다 주된 기반암 형성 시기가 늦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다음 용암대지의 주된 기반암은 화성암. 얘는 현무암이니까 화성암입니다. 다음 미음 석회암의 다시요. 돌리네의 주된 기반암은 퇴적암.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4번은 지도문항입니다. 자, 최근엔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을 한 번에 묶어서 출제하는 문항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지도의 중요성은 정말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지리에서 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만의 백지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도학습 아주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백지도에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는 좀 어렵겠고요.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겠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지도에다가 여러 지역들 지명들 한번 적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여기 김제입니다. 김제. 적어볼까요? 김제. 얘는 뭐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만 부안이라는 곳이에요. 부안.
채석강이라고 하는 해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밑에는 고창입니다. 고인돌 유명한 고창. 다음 2부터 볼게요. 2는 경상북도의 동쪽 구석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울진. 그 밑에 되게 유명한 영덕. 그 다음에 여기 호미곶 있는 포항이죠. 포항. 다음 B 볼까요? B.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첫 번째는 제주도, 두 번째는 거제도, 세 번째는 진도. 다음 여기는 땅끝마을 있는 해남. 땅끝마을과 공룡박물관 있죠? 그 옆에 뭐 얘는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만 강진이라는 곳이에요. 강진. 도자기, 청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음 C. 여기 고흥입니다. 고흥. 여기 끝에 이제 외나로도라는 곳이 있죠.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그 위에 보성이고요. 보성. 녹차 유명한. 다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순천 보성만 갯벌 있는 순천 국가정원도 있죠. 다음 D는 잠시만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가 하동이네요. 하동. 그 옆에 사천. 그 옆에 고성입니다. 고성. 자, 그러면 볼게요. 그윽한 향기 차밭. 녹차로 유명한데 하동도 있고요. 보성도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 나로 우주센터. 고흥의 외나로도에 있습니다. 다음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와 국가정원 순천에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은 얘입니다. C. 그다음에 C. 넘어갑시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연 강수량과 가나시기 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시기는 각각 1월과 8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기후와 관련된 자료를 밑에 보시면요. 여기 1991년에서 2020년의 평년값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년값이거든요. 30년 동안을 통계낸 자료를 평년값이라고 해서 기후자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30년마다 통계된 요 91년, 2020년 자료가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요 자료가 아니라 이제는 요 91년부터 2020년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요 자료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값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10년이 흐르면서 평년값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나 기후값, 다시 얘기해서 기온과 강수량은 변화했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거, 뭔가 어쨌든 10년 사이에 경향성이 바뀐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갑자기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 내용 자체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후값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겠죠. 그러나 기후값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후값과 조금 다르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기 대관령이잖아요. 대관령의 연강수량이 1898mm였거든요. 이때 얘가 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 1700mm로 표현이 되어 있죠. 제 기억에 1600 몇 mm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관령은 강수량이 많은 곳이긴 해요. 그리고 대관령은 여전히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대관령 내가 분명 1898mm로 암기했는데 1700mm? 대관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관령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관령이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기후값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내년에 좀 새로운 기후값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제 9월 달에도 그랬고 10월도 91년부터 2020년 사이 평년값이 나온 것으로 보아 수능에서도 요 기후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보죠. 대관령이고요. 대관령. 다음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요쯤에 안동이 있어요. 안동. 그리고 얘는 안동보다 조금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이라면 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야 돼요. 근데 안동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의성입니다. 의성. 다음 여기는 목포죠. 목포. 목포. 자, 어쨌든 얘기했듯이 포인트는 얘는 연강 수량 많아요. 다음 기온이 낮아요. 다음 의성. 어쨌든 요 영남 내륙 지역은 여전히 소주입니다. 소주예요. 특히나 의성은 81년부터 2010년 자료까지는 남한의 최소지였는데 이쪽에 백령도가 이 91년부터 2020년 값에서는 남한의 최소지거든요. 그러나 영남 내륙 지역은 여전히 소지입니다. 여전히 연강 수량이 적어요. 다음 목포. 목포도 연강 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소지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원의 크기를 가지고 세 지역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의 크기는 연강 수량을 나타내는데요. 연강 수량 가장 많은 데는 C입니다. 그리고 세 지역 중에 연강 수량 가장 많은 데는 대관령이죠. 따라서 대관령이 C입니다. 그리고 목포도 소우지긴 하지만 의성이 더 연강 수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A와 B 중에서 연강 수량이 더 적은 A가 의성이 돼요. 그리고 B가 목포가 됩니다. 목포.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자, 가와 나는 1월 아니면 8월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1월 아니면 8월의 평균 풍속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A, 가보다 낮 시기의 풍속이 조금 더 빠른 편이네요. 다음 B도 가보다 낮 시기의 풍속이 좀 빠릅니다. C도 가 시기보다 낮 시기의 풍속이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풍속이 더 빠르죠. 특히나 풍향 집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균 풍속이 더 빠른 나가 1월, 겨울인 1월이 되고요. 가가 여름인 8월이 됩니다. 8월. 자, 그리고 바람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과 그리고 해안가에서 강하게 불잖아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A는 1월이든 8월이든 평균 풍속이 가장 느려요. 그게 어디냐면 의성입니다. 왜?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A와 B를 연강 수량을 가지고 구분하기 조금 까다롭다. 그랬을 때는 아하, 해안에 위치하는 목포가 1월 달에 북서풍을 강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하, 평균 풍속이 얘보단 빠를 거야. 그래서 B가 목포, A가 의성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도 괜찮아요. 볼게요. A는 가보다 나시기 8월보다 1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 아닙니다. 모든 지역이 1월보다 8월의 평균 기온이 높죠. 다음 B는 목포는 의성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자, 무상기간이 길다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겨울철에 따뜻하다는 겁니다. 자, 목포는 의성보다 저위도이고요.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에 따뜻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의성보다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목포는 의성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무상기간이 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B는 C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아닙니다. C가 해발 고도가 더 높죠. 자, 제가 약정 공략에서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B는 C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그 얘기는 반드시 대관령이 B 아니면 C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A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성과 목포의 해발 고도를 비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하, 분명 3번은 대관령과 어디 둘 중에 하나의 해발 고도를 비교하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대관령은 절대 A가 될 수 없구나. B 아니면 C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풀다가 혹시나 목포와 의성의 해발 고도를 비교해?
이런 ABC 잘못 찾은 겁니다. 이렇게 틀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요령도 필요해요. 다음 C는 대관령은 목포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당연히 낮죠. 다음 목포는 대관령보다 1월 평균 풍속이 빠르대요. 자, 목포는 대관령보다 1월 평균 풍속이 느리네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최근에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이 주로 모식도나 위성사진 같은 것들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봤던 학생들은 지형도 풀이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보죠. A는 섬이네요. 섬. 다음 B. B는 여기 이렇게 암석해안 표시되어 있네요. 해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계. C는 바다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입니다. 다음 D는 해안에 점이 찍혀 있죠. 사빈. 그리고 사빈의 배후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에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사구. 이거는 풀 표시거든요. 풀, 초지, 풀이 자라고 있는 땅. 해안사구 같은 경우에는 사초라고 해서 모래에 자리 잡는 풀이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사구에 초지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A섬은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었다. 자, 여기는 황해입니다. 황해. 황해는 수심이 얕아서 해수면이 하강했던 빙기 때는 모조리 다 육지로 드러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섬 또한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다음 해시계는 주로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죠.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파랑이 여기를 깎아내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음 3번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죠. 갯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빈은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됩니다. 다음 해안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죠. 여러 번 나왔던 선지입니다. 자, 사빈에 크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데요. 요 위로 바람이 슝 하고 불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이들이 뒤쪽으로 날려가겠죠. 그래서 사빈에는 조금 무거운 애들이 남아있고요. 가벼운 애들은 뒤쪽으로 날려가서 해안 사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입자는 사빈이 더 큽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자, 다음 7번으로 가죠. 7번. 자, 다음 자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의외로 교통 관련된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교통 관련된 문항이더라고요.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남파랑길 여행 경비 내역. 자, 남파랑길은 부산부터 해남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을 얘기해요. 자, 바로 선지 볼게요. 기억. 철도는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문 앞까지 연결해주는 성질,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철도는 철로, 기찻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전 연결성이 도로보다 우수할 수가 없어요. 다음 디귿. 음식점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은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하죠. 다음 편의점은 백화점보다 일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물론 모든 편의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반면 백화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죠. 따라서 일평균 영업시간은 얘가 깁니다. 다음 항공은 철도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아니죠.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 도지철비배입니다. 도지철비배니까 철도가 항공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습니다. 다음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가깝다. 얘가 더 저차 중심지, 얘는 고차 중심지니까 편의점은 숫자가 많고요. 대형마트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많아서 더 적게 이동해도 편의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보죠. 8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볼게요. A 2744m. 여기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다음 B는 뭔가요? B는
북한의 정가운데를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 낭림산맥입니다. 낭림산맥. 다음 C는 요 하천이고요. D도 하천이네요. 얘는 대동강이네요. 다음 E는 1646m의 해발고도를 갖는 금강산이죠. 금강산. 금강산은 돌산이고요. 화강암이 기반암입니다.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다음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화산암은 화성암이 기반암이고요. 화성암. 우리나라의 화성암은 다시요. 화산암이죠. 화산암. 그러니까 화성암의 화산암과 그러니까 분출암과 관이밤인 화강암이 포함이 됩니다. 화산암. 우리나라의 화산암은 대부분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볼게요. 갑. 백두산의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어요. 네, 천지가 있습니다. 갑. 맞아요. 자, 을. B는 낭림산맥은 1차 산맥에 해당해요. 얘는 1차 산맥이면서 한국 방향 산맥입니다. 낭림, 마천령, 함경이 모두 1차 산맥이죠. 맞아요. 다음 병. E는 금강산은 흑산으로 아닙니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습니다. 정. D는 C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해요. 자, 여기 C는 함경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경사가 엄청 급하고요. 반면 대동강은 상대적으로 관서지방의 평야지대를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합니다. 따라서 D는 C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정 틀렸습니다. 갑과 을이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지역으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자, 최근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변화 같은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얘는 지금 인구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밀도는 인구를 면적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의 면적은 늘 일정하진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재설정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통합되거나 뭐 다시 분리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큰 변화가 없어. 그럼 인구 밀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인구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 밀도 높아지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밀도도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면적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럼 가나다를 비교해보면 가는 인구 밀도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꾸준히 인구 증가라는 얘기고요.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빠르게 낮아지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었다. 특히나 요 시기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200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지에 나와 있는 경기, 충남, 경북 중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온 곳은 어딘가요? 수도권에 속하면서 서울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자 하는데 서울은 너무 집값이 비싸서 일단 경기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얘가 바로 경기가 되죠. 다음 옛날에는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성장의 아이콘.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인구화 기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제발 좀 떠나라. 하지만 멀리 가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충청권으로 많은 인구화 기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 바로
충남입니다. 충남 성장의 아이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반면 꾸준히 인구가 감소한 지역, 특히나 요 시기 8, 90년대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요 시기에 이 촌양도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 얘기는 촌락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조 시기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성이 가장 강한 경북이 다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충남, 경북입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또는 통계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통계 자료를 해석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야지만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래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A부터 D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A부터 D는 각각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조력입니다. 자, 네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월별 전력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자, 월별 전력 거래량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시기에 따라서 뭐가 많이 생산되고 뭐가 적게 생산되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다시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결국 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날씨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기상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월별 전력 거래량의 편차가 클 것이고요. 반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월이 변하더라도 날짜가 바뀌더라도 크게 생산량, 거래량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네 가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조력은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월에 따라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냐 겨울이냐 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상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D가 조력이 됩니다. D. 자, 다음 풍력.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평균 풍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굉장히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속이 빠른 겨울철에 생산량이 많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거래량이 많을 거예요. 남아있는 A, B, C 중에서 B를 봤더니 B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바로 풍력이 됩니다. 풍력이 바로 B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수력과 태양광인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태양광은 일조량이 풍부한 시기에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강수가 집중되나요? 여름에. 그러니까 수력은 당연히 여름철에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강수가 집중되니까. 자, 그런데 태양광.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사가 강한 계절에 태양광 발전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일사가 강한 계절? 여름철에 일사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강수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강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다는 얘기고 이 구름이 일사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햇볕이 강한, 일사가 강한 여름철에 생산량이 많을 것 같지만 물론 여름철이 겨울철보다는 생산량이 많지만 여름철에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별로 없는 봄, 가을보다는 여름철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봄, 가을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C를 봤더니 C는 여름철에 생산량이 많아요. 다음 A는 물론 여름철에 생산량이 많습니다만 봄철에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특히나 여름철에 뚜렷하게 생산량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을철도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조해서 하늘에 구름이 없는 봄철에
생산량이 많아. 요때 거래량이 많은 A가 태양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지금 우리 태수, 풍, 조 순으로 많이 생산하잖아요. 태수, 풍, 조. 그러니까 월별 거래량을 합치면 1년 거래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래량은 어쨌든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니까 거래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B, C, D 중에 생산량 가장 많은 거 A예요. 그러니까 A가 태양광이구나. 또 생산량 가장 적은 건 D입니다. D. 그러니까 D가 조력이구나. 이거는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B와 C인데요. 얘네들은 거래량을 비교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얘는 여름, 얘는 겨울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수력이 아까 C였네요. C. 볼게요. 1번.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생산에 유리하다. 수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풍력은 태양광보다 주간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다. 아닙니다. 태양광은 야간의 발전이 어려운 편입니다. 당연히 주간의 발전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주간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죠. 틀렸습니다. 다음, 수력은 풍력보다 제주에서 발전량이 많다. 아닙니다. 제주는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량이 많고요. 또 강수량은 많지만 워낙에 투수성이 뛰어난 현무암이 기반암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다 스며드니까 하천 흘러내려야 거기에서 낙차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텐데 얘는 그게 어려워요. 게다가 완만합니다. 낙차를 크게 얻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주는 수력 발전엔 불리합니다. 다음, C는 수력은 조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다음,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다음, 5번. D는 조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닙니다. 이 월별 거래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시다. 우리 반환점을 돌아 11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도시재개발은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도시 미관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자, 기억. 도시 미관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관련된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은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겠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 도시 재개발 방법에는 니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존 재개발. 자, 그럼 보존 재개발은 어떤 지역에서 행해지느냐? 얘는 말 그대로 최대한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니은. 니은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존 재개발. 맞죠? 보존 재개발은 이런 데서 행해지기 때문에 보존하는 과정으로 재개발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니은도 맞네요. 다음, 기존 건물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만, 일부만 수리 및 개조하는 모모 재개발. 이것은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 다음,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리을은 철거 재개발이 되겠죠. 자, 그럼 수복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작죠.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철거 재개발이 자본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틀렸어요. 다음, 이와 같은 도시 재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주민의 비율은 높아진다.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대규모 상업자본이 들어오면서 원거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 지역 내 원거주민의 비율은 낮아지겠죠.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1번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다음, 가다 지역을 그래프의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자, 지도에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다. 가평이죠, 가평. 다음, 얘는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고양입니다.
다음,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서 이 서해안에 맞닿아 있는 화성입니다. 화성. 자, 볼게요. 가. 수도권의 시군 중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청장년층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들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세종이고요. 또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죠. 그럼 왜 청장년층의 유입이 많았냐? 수도권에 이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캐릭터는 요 친구인데요. 공룡입니다. 공룡. 여기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대요. 마침 제가 한 2달 전쯤에 여기 갔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커다란 우산을 쓰고 공룡알 화석지에 갔었는데 여기 이제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알 화석지 무슨 방문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영상 같은 거 보고요. 관련된 것들 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간척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공룡알들이 이렇게 있던 자국들과 공룡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 공룡알 화석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공룡알 화석지를 모르더라도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는 곳 3군데 중에 화성밖에 없죠. 그래서 화성이 갑니다. 가. 화성은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러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아진 곳입니다. 화성 가. 다음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대요. 1기 신도시 있는데 고향밖에 없죠. 얘 나입니다. 나. 그리고 문화관광 복합단지인 한류월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EBS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만 가면 바로 있습니다. 한류월드.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한류초등학교예요. 한류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주었죠. 창원, 고양, 용인, 수원이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행정구역상 고양 특례시가 아니라 그냥 고양시인데 지위가 특례시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 특례시, 수원 특례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캐릭터는 지역의 이름과 관련이 있대요. 얘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에요, 고양. 그래서 이름이 고양이라서 캐릭터도 고양입니다. 다음, 다는 가평이겠죠, 가평. 자, 수도권 시군 중에 2020년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의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합니다. 자, 이 수도권의 동쪽은 한강이 흘러드는 곳이거든요. 한강은 수도권 여러 지역에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캐릭터는 이곳의 특산물인 잣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잣입니다. 잣. 가평하면 잣 되게 유명하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가평의 잣막걸리 되게 유명합니다. 아직 먹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드세요. 잣막걸리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잣밥, 잔엿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잣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럼 가나다 찾았고요. 왼쪽 그래프 볼게요. 자, 산업별 취업자 비율 및 총 취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A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네요. 어딘가요? 화성이겠죠. 제조업 발달했으니까. 다음 총 취업자 수 B보다 C가 훨씬 많습니다. 자, 총 취업자 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취업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가평과 고양 중에 고양이 가평보다 인구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C가 되고요. 인구 적은 가평이 B가 되겠죠. 가평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굉장히 낮고요. 또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얘보다는 높긴 하지만 어쨌든 얘보단 낮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하,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A, C, B네요. A, C, B.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용낭에서는 화성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다.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가평 잣 유명하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인구와 관련된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그래프에 A부터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경기,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시와 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죠. 먼저 총부양비가 가장 큰 도입니다. 어딘가요?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총부양비가 가장 커요. 전남입니다. 전남.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A, B, C, D, E. 이는 전남. 전남. 자, 그리고 남아있는 도가 얘밖에 없어요. 얘. 도는 지금 경기랑 전남밖에 없죠? 그러면은 C가 경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전남이니까 남아있는 C가 경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C는 굉장히 도드라지는 도입니다. 도임에도 불구하고 총부양비가 굉장히 작아요.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고요. 대체적으로 C가 도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C는 도보다 총부양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다른 도와는 동떨어져서 혼자 C들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총부양비가 굉장히 낮은 곳이란 얘기예요. 도 중에서 가장 도시적인 특색이 뚜렷한 도, 바로 경기입니다. 그래서 C가 경기가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요거 찾았고요. 남아있는 A, B, D 중에서 D는 C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가장 높네요. 자, 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은 지역들, 어떤 지역들이 있느냐? 일단 휴전선 인근, 그리고 촌락이죠. 촌락. 청장년층 여성이 많이 유출되면서 청장년층에서 극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들이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제조업이 발달한 곳. 특히나 중화학공업 발달한 곳은 중화학공업이라고 합시다.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은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D는 시 중에서 중화학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요? 울산입니다. 울산. 자, 그리고 A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가장 낮습니다.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부양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총부양비가 굉장히 작아요. 총부양비가 작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 대표적인 곳이 울산과 경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입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서 총부양비가 작으면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낮게 나타나는 A가 서울이 되고요. 그리고 B가 세종이 됩니다. 세종. 좋아요. 볼게요. 1번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에 있죠. 다음 2번 세종은 부산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죠. 세종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부산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과 더불어서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당연히 세종이 부산보다 높을 거예요. 2. 서울과 부산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경기는 전남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죠.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니까. 다음 울산은 서울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전남은 울산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적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울산이니까.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인구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자, 정확한 지명을 모르더라도 어쨌든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근교 농촌의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얘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김제입니다. 김제. 아주 전형적인 전통 농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얘는 평창입니다. 평창은 고위 평탄면이 넓게 분포하면서 고랭지 농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밭농사가 널리 이루어진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과 경지 중 논면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양주, 김제, 평창 중에서 경지 중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예, 전통 농촌이면서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김제가 경지 중에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따라서 경지 중 논면적 비율 가장 높은 다가 김제가 되고요. 또 하나 힌트는 김제는 전통 농촌입니다. 땅값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을 살펴봤을 때 2헥타르 이상의 굉장히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남아있는 가와 나는 남양주 아니면 평창인데요. 가의 특징은 이 지역은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을 살펴봤을 때 0.5헥타르 미만의 경지 규모가 굉장히 작은 농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남양주. 왜냐면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지가가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농장에서 농사 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시설 농업이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농장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농사 짓는 곳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얘가 남양주고요. 그리고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경지 중에 논면적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남양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지 규모가 큰 농가의 비율이 높은 나는 평창이 됩니다. 평창. 보죠. 1번 남양주에선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다. 평창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지평선 축제는 김제에서 열리죠. 남양주는 김제보다 쌀 생산량이 적습니다. 김제가 훨씬 많겠죠. 다음 평창은 남양주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남양주는 근교 농촌입니다. 얘기했듯이 도시화와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도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평창, 강원도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평창이 남양주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 강원도 일대가 산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청장년층이 많이 떠나가고요. 반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이 강원도로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것은 4번. 다음 평창은 김제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전업농가 비율은 전통농촌인 김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겁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자, 보죠. 15번. 그림에 A부터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정선과 익산이네요. 자, 정선, 여기죠, 여기. 정선. 여기.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유하천이 발달하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구나. 감익공유하천입니다. 그런데 A는 감익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농경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A는 뭘까요? 감익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발달하면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안당구예요. 하안당구. 다음 B. B는 자, 잘 보시면은 주변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역시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게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뭐지?
옛날 하천이 요렇게 흘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파이면서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는 떨어져 나온 거죠. B는 뭔가요? B는 구화도입니다.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둘 다 과거에 하천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땅 파보면은 둥근 돌 나옵니다. 다음 C는 소의 뿔처럼 생긴 호수입니다. 우각호. 역시 옛날 하천이 이렇게 흘렀다가 여기 연결되면서 떨어져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얘도 현재는 똑바로 흐르긴 하지만 옛날에는 구불구불 흘렀던 하천이었을 거예요. 자유공유 하천이고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발달해 있죠. 아하,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발달했고 범람원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는 논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천과의 거리가 먼 편입니다. 얘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반면 E는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잘 보시면 여기 취락이 들어서 있습니다. 집들이 있어요. 배후습지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적어서 취락이 발달하는 자연재방이 E입니다. 볼게요. 1번. 하안당구의 퇴적층에선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얘기했듯이 과거에 하천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안당구와 구화도에서는 둥근 자갈이 발견됩니다. 맞아요. 다음. 배후습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되었다. 이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모두 하천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 하안당구는 배후습지보다 홍수 시 침수 위험이 크다. 아닙니다.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큰 데다가 유량이 적고 또 유량 변동도 작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의 침수 위험이 작다는 게 하안당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배수가 양호하다. 얘는 주로 점토와 같은 미립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주로 모래와 같은 조립질. 상대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이 더 잘 빠지죠. 다음. 구화도와 우각호는 과거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볼게요. 16번. 자, 16번. 자, 표는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시도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시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조업 관련된 문항은 기본이 시도입니다. 근데 시도별 말고 권역별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시별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수능 개념부터 정리했던 친구들은 수능 개념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 교재에 이 도시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시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안 본 친구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별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내년도에 쓸 교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은 내가 왜 지리를 선택했을까 가끔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지리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년 통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은 절대적인 개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는 통계가 계속 변해요. 특히나 순서가 바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경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매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자료를 정리해서 내년 교재에 넣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자, 2019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능에 만약 2020년 자료가 나온다면은 순서가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도 괜찮습니다. 울산의 1위 제조업이 정유였잖아요.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전남이 울산보다 출하액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울려서 뭐 포광다 이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했던 거 기반으로 풀이하되 뭔가 바뀐 게 있다? 얘는 왜 이렇지? 의문만 갖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풀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도시별로 나온 자료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나부터 보죠, 나. 나는 포항, 광양, 당진 나와 있네. 포광당입니다. 요것도 2020년 자료에는 당진이 광양보다 출하액이 많아요. 어쨌든 포광당이니까 나는 제철입니다. 제철. 그런데 제철하면 항상 포광당 했는데 뭐야? A가 2등이네? 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곳입니다. A는 어딜까요? A는 아산, 울산, 화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A는 울산입니다. 울산. 자, 몇 번 얘기했었죠. 제철소 중에 이제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부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다 하는 제철소를 일관제철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규모 일관제철소가 요 세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대규모 일관제철소가 없습니다만 사실 요 제철은 정확한 명칭은 1차 금속이에요. 철강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제품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1차 금속 가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금속 출하액 꽤 많습니다. 울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A는 울산입니다. 그럼 여기도 울산, 여기는 없네요. 자, 그럼 울산이 1등입니다. 남아있는 게 자동차랑 전자조립인데 울산이 1등이다? 전자조립은 아니겠죠? 그러면 가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2등이 B, 3등이 광주, 4등이 C인데 광주, 인천 요 두 도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동차면은 울산, 광주, 인천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B와 C도 알아야 됩니다. B와 C는 아산 아니면 화성이에요. 아산의 현대자동차, 화성이 기아자동차. 둘 다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인데 여기에서 B와 C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로 가는 거예요. 다는 전자조립입니다. 남아있는 게 전자조립밖에 없으니까. 전자조립 출하액 1등 어딘가요? 화성이죠. 압도적인 1등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B가 화성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성이 되는 거고 얘가 아산이 되는 거죠. 자, 화성과 아산은 공통점이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 발달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화성은 전자조립 출하액이 엄청 많다. 물론 아산도 1등은 전자조립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주된 산업이고요. 주된 제품이고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주된 생산품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조립 구미, 평택, 이천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천에는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반도체. 좋아요. 보죠. 자동차의 최종 제품은 제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제철의 주요 생산품이 최종 제품이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이 되죠. 다음, 제철은 전자조립보다 전국 종사자가 많대요. 자, 종사자가 다른 제조업보다 많은 제조업, 대표적인 게 조립형 공업들. 조립형 공업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을 조립하는데 물론 기계가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조립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종사자 수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노동지향용 공업들 종사자 수 많은 편인데 섬유는 이제 사업체가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조립은 기술과 지식 집약적이면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조립을 하거든요. 얘도 조립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립 이런 애들은 종사자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철보단 전자조립의 종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죠. 화성, 평택, 이천 일단 5개 중에서 3군데가 수도권에 속하기도 하죠. 특히나 전자조립은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북과 충남에서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많긴 하지만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 A는 영남권, B는 수도권, C는 충청권입니다. 다음, 울산은 자동차보다 제철의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정유가 1등이었는데 자동차가 1등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했었죠. 울산 자동차 출하액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울산은 제철보다 자동차 출하액이 더 많습니다. 오는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도시별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지도에 표시된 A부터 H 중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보죠. A는 춘천, B는 강릉이죠. 강릉. C는 원주, D는 태백. 다음 E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당진. I가 천자문 애호다. 천안. 천안 옆에 충청북도의 진천. H는 충청북도 5개 지역 중에 가운데 충주입니다. 보죠. 춘천과 천안,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맞네요. 정답은 1번. 자, 춘천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고요. 또 천안부터 아산까지 갑니다. 다음 A, 도청이 있습니다. H에는 도청이 없죠. 충북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충주가 아니라. 다음 도의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강릉, 강원도 맞아요. 그 다음에 G, 진천은 아니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다음 CH,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원주 혁신도시 있네요. H, 충주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여기 있죠. 다음 D와 E, 태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 태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이 아니라 아이고 보령이죠. 보령.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 비율과 구간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여기 중구입니다. 중구 도심이죠. 여기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부도심이죠. 예,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여기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용도별 전력 사용량과 구간 통근 통학 인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용도별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다 보죠. 다. 다는 제조업 사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금천이겠죠. 금천. 다음 나는 가정용 전력 사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은평구겠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자, 다음 가와 라죠라. 가와 라가 중구 아니면 강남구인데요. 가보다 라가 가정용 전력 사용량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강남구는 업무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습니다. 반면 중구는 업무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탁월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기능이 더 발달한 강남구가 가정용 전력 사용량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라가 되고요. 얘가 가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별 전력 사용량 비율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가는 중구예요. 그래서 통근 통학 유입이 많습니다. 다음 라는 강남구 역시 부도심이기 때문에 통근 통학 유입이 많은 편이고요. 반면 라는 은평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없고요.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금천구도 제조업 발달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볼게요. 가는 나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거리가 가깝죠. 다음 나는 라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죠. 다음 다는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적죠. 다음 라는 다보다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가 많죠. 그래서 서울에서 주간 인구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답은 4번. 가부터 라 중에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자, 다음 자료에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은 일출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해돋이가 유명하다. 웅장한 경관과 어우러진 새해 첫날 일출 보기 위해 매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바로 보기 볼게요. 성산 일출봉은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된다. 아닙니다. 제주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을 사용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고요. 성산일출봉 또한 제주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사용합니다. 직선기선의 기점이 아니에요. 다음, 니은에서는 새해 기원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에서 볼 때 정동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다. 니은은 정동진이에요. 정동진. 다음, 해남군에는 해남,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이 있다. 보기 볼게요. 니은. 여기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해당한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얘는 육지의 가장 끝입니다. 그러나 얘보다 더 남쪽에 육지가 아니라 섬이 있어요. 영토에는 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육지의 남쪽 끝이지만 영토의 최남단은 아니죠.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다음, 디귿. 정동진은 성산 일출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성산 일출봉은 이쪽에 있고요. 정동진 이쪽에 있잖아요. 훨씬 더 고위도니까 정동진이 성산 일출봉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디귿 맞고요. 다음, 디귿은 니은보다 일출 시각이 늦대요. 일출 시각이 늦다는 것은 서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정동진은 여기, 해남은 이쪽에 있으니까 정동진보다 서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디귿이 니은보다 일출 시각이 늦어요. 리을도 맞네요.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보죠. 그래프는 세 지역의 계절별 기후현상 일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백령도, 서귀포, 울릉도 중에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눈, 열대야, 황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A, B, C부터 찾아봅시다. 자, 먼저 제 눈에는 B가 눈에 띄네요. B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그럼 세 가지 기상현상 중에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 눈이겠죠. 따라서 B는 눈입니다. 반면 C를 봤더니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네요. 얘는 여름철에 엄청 발생했어요. 자, 열대야와 황사 중에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 열대야죠. 그래서 C가 열대야. 남아있는 A는 황사입니다. 황사. 그리고 황사는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가나다 중에서 나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울릉도죠. 다는 열대야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열대야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에요.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기가 습하면 낮에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밤에도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열대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위도 섬인 제주도, 서귀포는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는 백령도고요. 백령도는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다 고위도이기 때문에 황사 발생 일수가 많습니다. 볼게요. 우대기는 울릉도에 있죠. 다음 백령도는 서귀포보다 고위도에 위치하죠. 정답 2번이네요. 다음 울릉도는 백령도보다 연황사 일수가 적네요. 서귀포는 울릉도보다 격앙집이 낮죠. 격앙집 1등이니까. 가나다 중 연강 수량은 서귀포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능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엔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효율적으로 아주 열심히 활용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능 화이팅!